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2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사에게 SEC 제소 이후 시점부터 2022년, 2023년 재무제표와 그리고 기관 대상 XRP 판매 관련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SEC 측이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리플사에 대한 기관 판매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해서 벌금을 책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가 토레스 판사가 이미 XRP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프로그램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은 미국의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플사는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반발하면서 SEC의 강제 명령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1월 19일까지 명령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사를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SEC 요청사항을 모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라고 토레스 판사 자체가 판결을 했고 또 SEC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벌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리플로부터 어느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벌금 책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때 토레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리플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미국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에서 리플사가 기관 판매와 관련된 자료에 국한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ODA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EC 이번 리플에 대한 자료 강제 요청 사항은 어떻게 보면 토레스 판사가 이미 내렸었던 지난 약식 판결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모를 방대한 자료 수집 가능성을 위해서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고 광범위하게 요청을 진행했다고 보여지는 다시 한번 법 앞에 위선을 부린 SEC의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사라면 이러한 성격의 기관에게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승인과 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EC가 구제책과 관련된 벌금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계산된 벌금 금액, 즉 숫자를 바라보면서 이번 소송이 얼마나 무의미한 소송이었는지 깨닫고 리플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고 또 향후에 항소에 대한 의지 역시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리자면 2월 12일까지는 양 당사자가 구제책 관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3월 13일까지는 SEC가 구제책 관련 브리핑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월 12일 리플의 반론 그리고 4월 29일 리플의 반론에 대한 SEC 반론을 통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초여름이면 토레스 판사에 의한 최종 판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SEC 요청은 2월 12일까지 구제책을 마무리하라는 이런 법원 명령에 대해서 SEC가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 11개 거래 첫날 총 7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 거래 건수의 2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QQQ와 비교한 이유는 당연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만큼 큰 규모의 영향력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 있는 것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QQQ라는 ETF는 주로 큰손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즉 기관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ETF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QQQ보다 거래 건수가 2배 수준이라는 점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소액 투자자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소액 투자자, 대중의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진입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지에 대해서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진입이 많아져야 운용의 규모가 커지고 또 이 안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암호화폐 ETF 상품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추세를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46억 달러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순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각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수료 경쟁 속에서도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그리고 이로 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대한 경험은 투자자로 하여금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게 하는 가능성, 기회까지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쉽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 팔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금융당국이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ETF가 가능한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을 증권사에서 다뤄지는 그것은 증권사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ETF를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현행법을 수정을 하거나 혹은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내고 또 결과적으로 경제의 부를 달성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돈이 흘러가 버리면 오히려 흘러 들어가야 할 곳에 구멍이 생겨서 경제 역효과가 생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의문점은 그럼 금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원유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추세이며 더 높은 가격에서 본격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 상승 이후 상승분의 일부 반납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상승 이후에 일부 상승분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홀더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 투자자들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는 또 하나의 호재, 반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보유를 통해서 현재 시점까지 온 만큼 지금 당장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많이 예상되는 암호화폐 시장인 만큼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